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장은정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여름이 갑자기 사라지고 이렇게 너무 쾌청하고 아름다운 가을이 왔는데, 이 가을날 광주에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과 함께 또 승로의 역사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게 돼서 저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을 위해서 이렇게 갑자기 날씨가 좋아진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을 혼자 해봅니다. 소개 방금 해주신 것처럼 저는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무하면서 2007년부터 국립중앙박물관과 몽골의 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 그다음에 국립박물관이 공동으로 조사를 해오는 여러 몽골에서의 유적 조사에 참여를 했고요. 특히 그 몽골의 동쪽에 있는 도르링 나르스라고 부르는 흉노 무덤에 대한 발굴 조사를 참여를 했습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뭐 매년 계속했던 건 아니고요. 그래도 7년부터 해서 꾸준히 좀 계속적으로 조사를 참여를 하고, 오늘 이따 발표 강의에서도 보여드릴 좀 유적들에 대한 현장도 제가 경험을 하면서, 단지 이것이 하나의 문화로서만이 아니라 그 문화가 만들어진 그 환경과 지리와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이해해야지 올바르게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조금 그런 내용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할까 합니다. 흉노의 역사와 문화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제 앞선 강사 선생님들께서 강의하신 자료를 잠깐 보니까, 사실 스키타이를 비롯해서 앞선 시대의 그 주제로 삼았던 시기는 사실 기록이 별로 남아있지 않은 곳이에요. 근데 이제 흉노라고 하는 시기에 들어오면 어쨌든 역사 기록과 또 이들이 남긴 물질 자료들이 남긴 문화가 이렇게 공존하는 곳이라 조금은 그것을 같이 유기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에 앞서 저희가 좀 살펴볼 지역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거는 앞선 강의에서 계속 나왔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하지만, 이 지리적인 지명은 너무 복잡해서 여러 번 들으실수록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 강좌가 북아시아에 대한 것이지만, 이제 북아시아라고 일컫는 지역을 또 비슷하게 어떤 표현으로도 사용하는가를 살펴보면, 일단 중앙유라시아, 뭐 유럽과 아시아를 합쳐서 유라시아라고 하는 건 다 아실 테고요. 근데 이 좀 중앙부에 있다라고 해서 얘기가 되는데, 지리적으로는 그러니까 다싱안닝 산맥이라고 하는데, 아마 선생님들께서는 우리가 흥안령 산맥이라고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예, 그 흥안령 산맥이라고 하는 쪽부터 그 다음에 뭐 헝가리 편까지 이렇게 넓은 지역, 넓은 범위. 그래서 이 안에는 시베리아 남부 산림지대도 있고, 아래쪽에 힌두쿠시 산맥도 있고, 티베트 고원도 있고, 이 넓은 지역을 좀 포괄하는 것이 좀 중앙유라시아 개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북아시아라고 하는 개념과도 그 필요에 따라서, 학자들에 따라서 이렇게 좀 중복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실크로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동서를 횡단하는 여러 문화의 교류와 교통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더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이 19세기에 이제 만들어진 이제 용어이긴 한데요. 이 지역을 조금 더 이제 그 교통로라고 하는 어떤 선이 아니라 조금 더 어떤 좀 입체적인 지리로 봤을 때 뭔가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중앙아시아, 내륙아시아, 뭐 투르키스탄, 이런 식의 용어들로도 사용을 하고 있어서, 나중에 책 같은 걸 보실 때 뭐 투르키스탄 지역, 뭐 내륙아시아 지역, 중앙아시아 지역, 물론 요즘은 중앙아시아를 여기 뭐 스탄 붙은 이 지역만을 우리가 중앙아시아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좀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에 사람과 물자가 계속 이동하고 교류하면서 결국은 그 속에서 문화가 만나고, 그 만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역동적이고 복합적인 새로운 문화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진정한 세계사라고 하는 것들이 이 중앙유라시아라고 하는 이 뻥 뚫려 보이는 이 지역을 서로 오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뭔가 비로소 형성이 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지역이 어떤 여러 서로 다른 지역의 문화 교류를 매개하고 또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그런 하나의 발판이 되었던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도를 한번 볼까요? 조금 지형도 같지만, 그래서 이 지역을 보시면 이 푸릇푸릇하게 돼 있는 거는 우리가 타이가 지역이라고 하는 삼림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아래쪽은 뭐 아시다시피 고비 사막 이런 것처럼 이제 사막이죠. 색깔 이렇게 돼 있는 거. 요 사이에 있는 지역이 바로 초원입니다. 초원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높은 곳은 이제 산악지대, 사시가닝 산맥, 뭐 여러 가지 알타이 산맥 들어보셨을 법한 이런 스텐샨 산맥, 이런 산맥들이 있는 이런 지역이 바로 중앙유라시아, 북아시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역에서 저희가 사실은 주목하고자 하는 오늘의 테마는 이 초원 지역, 이 초원을 따라 쭉 펼쳐졌던 이 지역을 무대로 활동했던 유목 세계, 그 중에서도 오늘은 흉노라고 하는 세계를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세계는 초원길, 사막 오아시스길 이렇게 그냥 평행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서로의 교통과 이동로가 상호작용을 계속하면서 이 유목민들과 이 아래쪽에 살고 있는 그 정주민들, 정착민들. 이 정착민들은 크게는 뭐 중국이라던가 이런 농경 사회에 기반을 둔 뭐 중국이라던가 페르시아라던가 뭐 이런 지역도 있겠지만 오아시스라고 하는 곳을 거점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일종의 오아시스 정주민이죠. 그래서 오아시스 지역을 거점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생업을 유지했냐면 주된 활동이 상업이었어요. 상업. 그 오아시스 무역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오아시스를 따라서 많은 물자들이 이렇게 오가기 때문에 그것을 상업 활동을 하는데 이 상업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하나의 후원으로서 이 초원 지역을 누비는 유목민들과의 어떤 결탁이라던가 이들의 후원이라던가 최소한 이들이 우리를 공격하진 않게끔 하는 보호가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상호 간의 어떤 여러 가지의 대결과 공존이 이 안에서는 복잡하게 오갔던 사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로가 상호 우전적인 공생 관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이 지도와 이 지역을 생각하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단선적인 어떤 세계가 아니라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세계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원으로 들어갈게요. 초원, 우리가 생각하는 초원의 이미지가 이렇죠. 드넓게 펼쳐진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라고 생각하는 이런 초원입니다. 초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스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어떤 환경을 초원이라고 하죠? 환경적으로 어쨌든 비가 적게 와요. 500mm 연강 수량이 500mm 이하. 뭐 그래서 뭐 250에서 500이라고도 하고 뭐 300에서 500이라고도 하지만 이 정도가 좀 반건조 기후입니다. 완전 사막 같은 건조 기후는 아니지만 비가 많이 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풀이 자라지만 그렇다고 농사를 지을 수는 없는 약간 이런 환경이 초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초원은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평평하게 드넓게 끝없이 펼쳐지는 지평선 이렇게만 생각하시겠지만 이 초원이라고 하는 환경도 굉장히 그 안에서 다양한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예컨대 이것도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초원의 지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가파른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이게 제가 찍어놓고 여기 제가 어딨나 이런 막 찾아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찍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정말 이렇게 높은 구릉들 같은 이런 지형들로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하는 이런 환경들도 사실 초원에는 아주 흔하게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막 산처럼 이렇게 막 구름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막 조금 더 짙은 녹색으로 막 이렇게 돼 있는 게 보여요. 이게 뭐처럼 보이세요? 나무처럼 보이시죠? 나무가 아니라 구름 그림자예요. 구름 그림자. 위에 구름, 이게 없으니까 구름들이 큰 구름이 있으면 구름 그림자가 이렇게 맺혀서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나무가 있는 숲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구름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에 이렇게 그냥, 요거는 숲이네요, 요거는. 그리고 이거 이제 올라가고 있는 길입니다. 엄청 경사진 이런 곳에 올라가면 바위산 같은 것도 있어서 거기 지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뭐가 있을까요? 암각화 같은 것도 있고 또 더 아주 황폐한 곳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초원을 무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노마드, 유목민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이동 목축 생활을 하는 곳. 그러니까 이동 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들은 목축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앞으로 뭔가 생각하실 때 조금 좋습니다. 왜 목축 생활을 하는데 어떤 목축 생활을 하냐면 물과 풀을 따라서 계절에 따라 일정 범위로 순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정처 없이 물과 풀을 따라서 떠도는 게 아니라 일정한 규칙과 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마다의 구역도 있어요. 그래서 그 구역을 따라 일정 범위를 이렇게 순환 이동해요. 보통은 계절적 이동을 합니다. 여름에 보통 보는 것은 우리가 하영지, 여름 거주지라고 하영지라고 하고 또 겨울에 거주하는 거 동영지라고 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옮겨 다니고 그 어떤 사이클을 계속 유지하면서 생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이렇게 수평으로 이동하기도 해요. 이렇게 수평으로 더 북쪽. 겨울에는 어느 쪽으로 갈까요? 북으로 가야 될까요? 남으로 가야 될까요? 남으로. 여름에는 북으로 가고. 그러면은 그런 경우가 아니고 초원도 이렇게 그 약간 평탄한 초원지대가 있고 조금 산악이랑 연결된 아까 같은 산악 초원지대도 있어요. 이렇게 또 그런데 가파른데. 그런 데는 위아래로 이동을 합니다. 여름에는 위로 갈까요? 아래로 갈까요? 위로 가겠죠. 그 다음에 겨울에는 내려오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목축을 하는 이유는 사실 이들이 가장 생존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초지 보호예요. 초지. 풀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한 군데서만 계속 풀을 다 소비하면 뿌리까지 다 먹어서 없애버리면 그곳에는 이제 풀이 안 나거든요. 제가 이 몽골에서 이제 발굴 조사를 하면서 지금은 사실은 다 도시화가 돼서 안 그러지만 같이 했던 이제 그쪽 파트너들하고 얘기할 때 그러니까 야채를 너무 싫어해요. 야채 안 먹어. 야채를 너무 안 먹어서 왜 야채를 안 먹냐? 야채가 먹어야 건강에 좋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아주 멋들어지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풀은 양이 먹는 거고 사람은 사람이 양을 먹어야 되는데 사람이 양이 먹을 걸 먹어버리면 양이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거는 생태계가 깨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풀을 안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 어떤 그 순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초지 보호를 위해서 이동을 하는 것도 큽니다. 5가지의 주요 이제 목축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양, 사냥, 염소 때로는, 그다음에 소, 낙타, 말 이렇게 되는데 발굽을 가진 초식 동물들을 이제 길러서 이것으로 이제 필요한 자원을 얻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개체수를 가지고 있는 동물은 뭘까요? 당연히 양이겠죠. 양이에요. 근데 이 양이라는 녀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두면 큰일 나는 애들이에요. 양이 움직이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가만두면 그냥 한 자리에서 계속 이 풀을 끝까지 먹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이런 여행들도 많이 가시는데 양들 쭉 풀어놓은 데 보면은 양 사이에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염소를 같이 넣어서 이렇게 방목을 합니다. 염소는 앞으로 전진하는, 한 군데 계속 서서 풀을 뜯지 않고 전진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양이랑 염소를 이렇게 같이 섞어서 이렇게 풀어놓으면 염소가 어쨌든 가는 거에 따라서 양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가 같이 있다. 가끔 보면 왜 쟤들 같이 있지 생각하시지만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목동이 이렇게 말 한마디로 이제 걔네들을 이렇게 이끌고 하는 모습들도 이제 보실 겁니다. 낙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워낙 크고 또 강건하기 때문에 이게 뭔가 짐을 실른다든가 먼 길을 간다든가 하는 이런 용도였을 것이고요. 소는 약간 식량적인 요인이 컸겠죠. 여러 가지 여기서 나오는 부산물들. 말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이제 우리가 유목민 하면 말 아닙니까? 말 떠올리는데 이 말이라고 하는 존재가 또 굉장히 컸죠. 암각화에도 이런 다양한 동물들이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걸 이미 아실 거예요. 낙타도 있고, 이렇게 뿔 달린 짐승들 여기 많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냥하는 장면들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목민들의 삶은 아까 이동식 목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을 따라 이동하려면 사람도 같이 이동을 해야 되니 이동식 가옥이 필요하겠죠. 이게 접니다. 이동식 가옥이 필요한데 우리가 뭐 게르라고도 하고 유르트라고도 하고 지역마다 좀 다 다르게 불러요. 하지만 비슷합니다. 기본적인 어떤 구조는 이렇게 이동식 골조로 이렇게 격자로 되어 있는 골조조를 이렇게 쫙 펼쳐서 이렇게 연결해서 천장을 연결하고 그다음에 천을 감싸고 펠트를 이렇게 둘러서 만드는. 그래서 해체도 쉽고 조립도 쉽고. 라고 생각하지만 안 해본 사람 못합니다. 저희는 그 몽골에 조사를 가도 이렇게 도시에서만 살았던 사람들은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좀 그 몽골에서도 좀 시골에 살아봤던 친구들은 어린 친구들도 잘 하고요. 뚝딱뚝딱 잘 만들고 어쨌든 이런 식의 어떤 이동식 가옥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뭐 규모가 큽니다. 이제 몇 개로 연결하냐에 따라서 이제 더 직경이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하겠죠. 그래서 나중에 몽골 제국 때나 이럴 때 보면은 막 칸이 대칸이 이동하는 그 게르 같은 경우는 엄청 커서 이 막 수레 이동하고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유목민의 삶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가축, 그 동물로부터 나오는 부산물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삶을 결정하는 요소인데요. 그 유목민들은 다 1년 내내 사시사철 고기만 먹어. 걔네들은 고기만 먹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지만 물론 지금은 저희도 다 1년 내내 고기 먹잖아요. 근데 원래 유목민들은 고기는 겨울에만 먹는 것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유제품을 먹는 거예요. 유제품. 왜냐면 유제품을 먹으면서 보내고 겨울에는 이제 뭐 곡물들을 먹고 하는 시기였는데 이게 그 도시화가 되고 뭔가 되면서 1년 내내 고기를 먹게 되면서 이제 성인병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건강이 안 좋아졌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몽골 가보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중앙아시아 지역 가보신 분들도 보면 여름 가면 이렇게 그 마유주라고 해서 그거를 몇 리터씩 정말 이렇게 막 꼬마애들도 몇 리터씩 먹거든요. 그래서 시큼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유제품을 이용해서 만든 뭐 치즈 같은 거 딱딱한 돌같이 딱딱한 이런 치즈들 뭐 버터 이런 거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먹고요. 그다음에 육류도 뭐 늘 이렇게 스테이크 같은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려서도 먹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썰어가지고 그냥 뭐 양국밥, 양칼국수 뭐 이런 걸로 해서도 먹고 그렇습니다. 가죽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이것은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본인들이 사용도 하지만 주로는 교역의 물품이 될 수 있겠죠. 외부 모피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요즘 캐시미어 이런 거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이들이 목축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사냥도 합니다. 사냥도 굉장히 중요한 생업활동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유목민들의 삶이 이렇게 동물로부터 나오는 어쨌든 부산물들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 외의 요소들, 물론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채집 활동도 하고, 부분적으로는 사실은 좀 이렇게 재배도 좀 하긴 해요. 하긴 하더라고요. 뭐, 마늘,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다른 물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외부에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와의 접촉, 대외적인 관계, 교역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은 태생이 난폭해서 다른 나라를 침범했구나가 아니라 교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들의 삶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전제가 되는 요소였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의 어떤 그런 접촉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래서 평화로운 시기에는 것이 교역이라고 하는 형태로 해결이 됐지만 그 평화로운 어떤 관계가 깨지게 되면 그것이 서로 이제 침략하고 공격하는 이런 관계로 등장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대부분 그들이 우리를 공격했어라고 하는 건 그들의 공격을 받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기록했던 기록에 보통 나타나 있기 때문에 늘 우리를 공격하는 자라고 하는 이미지를 좀 갖게 된 게 있다고 봅니다. 그 초원은 정말 변화무쌍한 환경이에요. 물론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고 점점 더 이 기후위기 환경 변화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자연의 일부구나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느끼면서 살고 있는데 광활한 초원의 자연 속에
훨씬 더 이렇게 날것의 환경 속에 이렇게 대면하면서 1년 내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변화무쌍한 환경에서 순발력 있게 대응하는 것들,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낙관적으로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대응하는 것들이 이들이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기본 방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컨대 그 초원에 있으면 우리가 비가 온다라고 하잖아요. 저희는 비가 오는 게 비가 하늘에서 이렇게 내리는 거잖아요. 폴링. 근데 초원에서는 이렇게 비가 저 멀리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커밍하는, 이렇게 전진해서 오는 게 보입니다. 구름이 이렇게 전진해서 오는 게 보여서 비구름이 이렇게 진짜 오는구나 라고 느껴요. 그리고 막 갑자기 오늘처럼 너무 맑은 날이었는데 순식간에 막 돌풍이 불어서 막 다 날아가기도 하고, 이 아침 한여름에도 사계절이 다 있어서 낮에는 막 40도 올라가는데 밤에는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면은 막 영하까지도 갈 수 있고, 이런 진짜 변화무쌍한 이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오늘은 있던 길이 내일은 없어지고 하는 일도 이제 허다한 거죠. 자, 이런 환경 속에서 이제 이 말이라고 하는 존재, 다시 말이 나왔습니다. 말은 유목민들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존재였죠. 다른 가축들과는 사실 차원이 달라요. 이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여러 동물들 중에서도 뭔가 위계가 있다면 말은 훨씬 더 높은 위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 사람들과 거의 대등한 정도의 이런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목민들은 말을 잘 길들여서, 가축으로 길들여서 이들을 잘 부리는 방법들을 터득하고 그 과정에서 말을 잘 부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건 말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때문인가요? 말은 강하고 빠르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이용해서 유목민의 어떤 정체성과 연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 거죠. 이 말들이 저희가 사실 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길이 조금만 하천이었는데 갑자기 그 물이 불어서 강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가. 여기를 건너야 되는데 건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길을 못 건너면 저 멀리 돌아서 한 반나절 이상을 돌아가야 되는 길밖에 없는데, 이게 우리는 돌아가자라고 했지만 이제 그 유목민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저걸 건너가면 되지 왜 돌아가냐 멀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고방식이 되게 달라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마주하는 이 북아시아 출신의 사람들이 외모로 봤을 때 우리랑 좀 비슷하게 생겼고, 왜냐면 금발에와 파란 눈 이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겠거니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 것이 많이 보여요. 그거는 딛고 있는 문화적 환경이 달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묘안을 냈냐면, 여기 말이 이렇게 있으니 이 말들을 이 물 안에 집어넣어 보자. 물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이 목동을한테 부탁을 해서 이 말들을 거의 몰아서 이 안에 들어가서 이 정도 물 깊이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운전만 잘하면 건너갈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제 영상은 사실 갖고 올려다 말았는데 거의 그 3분의 2 정도 차가 잠기는 이런 수준으로 저희가 이 물길을 건넜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슷한 또 일화가 있는데, 이렇게 호수가 있는데 이게 얼어서 깡깡 얼었을 때는 상관없는데 이제 살얼음이 약간 봄이 오고 그럴 땐 약간 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넓은 호수를 지금 건너면 약간 얼음이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조금 위험한데, 근데 여기를 이렇게 안 건너가면은 한 대여섯 시간을 돌아서 가야 돼. 그러면은 저희 같은 사람은 돌아가야지 안전하게 생각하는데 이들은 건너야지 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들이 살아왔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지금 주어진 환경 속에서 무언가를 내가 그래도 좀 극복하고 가져가면서 대처하는 이런 어떤 그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일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마공사. 그래서 말을 잘 훈련시켜서 말을 잘 부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고, 제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만들고요. 그리고 또 활을 쏘는 존재. 말을 타고 아주 쏜살같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이런 신출기몰한 존재로서 이들은 말 타고 활 쏘는,
그리고 사라지는 이런 존재로서 많은 사람들한테 각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들으셨겠지만 스키타이 문화에서도 이런 기마궁사, 기사의 모습들이 실은 유목민을 대표하는 하나 이미지, 상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흉노 무덤, 노용원이라고 하는 그 무덤 이름이 뒤에도 많이 나올 텐데요. 여기서 이렇게 사슴사냥하고 있는 어떤 모습이 그려져 있는 직물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말과 활이라고 하는 것들, 물론 다른 무기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만 강력한 기동력, 그 다음에 아주 강한 군사력, 신출귀몰한 존재로서 이제 어떤 본인들이 존재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힘을 가지고 주변 지역과 빠르게 정보와 물자를 이동시키면서 교육하고 때로는 대결하는 이런 존재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제인 흉노입니다. 흉노는 그럼 바로 이런 중앙유라시아, 북아시아를 무대로 해서 존재했는데 흉노의 영역은 사실은 여러 시기별로 변천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저희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오르도스라고 하는 지역이고, 여기가 이제 내몽골 쪽입니다. 여기 이제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장성이 있고, 여기 베이징이고,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점점 최대 영역은 이렇게까지 여기 지금 뭐 알마티, 여기 카자흐스탄이잖아요. 이렇게까지 했다가 나중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남흉노, 북흉노로 이제 이렇게 분열되었을 때는 여긴 북흉노, 여긴 남흉노 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빨간 선이 지금 오늘날 몽골 국경이거든요. 몽골 공화국. 그래서 이 영역과 거의 뭐 이렇게 북흉노 지역은 일치한다. 하지만 실제 흉노의 유적들은 이 이르쿠츠크, 바이카르 이 일대,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뭐 이런 지역, 신강 지역, 그다음에 키르기스탄 이런 데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존재한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몽골 지역. 지리적 배경에서 이제 자꾸 나올 용어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가려고 해요. 아까 오르도스라고 하는 말씀 드렸잖아요. 이렇게 오르도스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북아시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오르도스라고 하는 게 여기잖아요. 황하가 이렇게 지도상으로 봐선 위아래로 이렇게 꺾이는 것 같지만 어쨌든 북쪽으로 갔다 이렇게 꺾이는 요 지역. 여기가 바로 오르도스입니다. 아까 시간리 산맥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르도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위쪽이 고비 사막이 있습니다. 고비 사막에는 음산산맥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고비 사막을 기준으로 해서 고비 사막이잖아요. 고비 사막의 위쪽을 막북, 그다음에 그 아래를 막남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막북 지역, 막남 지역 이렇게 이제 부를 때가 바로 고비 사막을 기준으로 하는 때고, 오르도스는 여기가 이제 장성이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근데 이 막남 지역과 이제 고비 사막 위아래, 막남과 막북은 이제 초원지대가 형성이 돼 있는데, 이 막남 지역, 지금 그러니까 내몽골 쪽인데, 이쪽의 초원은 조금 약간 산림 초원이에요. 그러니까 산지랑 연결돼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초원들. 그리고 이 막북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평지 초원이에요, 넓게. 근데 그 고도가 달라요. 이쪽 지역은, 그러니까 지금 몽골 공화국에 해당되는 이곳인데, 이곳의 초원은 고도가 높아요. 그래서 평균 한 1300m, 1500m 이렇습니다. 울란바토르가 1300m 이 정도 돼요. 그래서 그 예민하신 분들은 거기 가면 이렇게 하루 코피 나고 이러더라고요. 높아서. 그리고 이제 이쪽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낮고 이제 산 쪽으로 가면 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방식이겠죠. 그래서 아까 여름, 겨울 이렇게 이동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막북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이게 북쪽으로 갈수록 또 내려가요. 고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여기 뭐 호수, 흡수굴 호수, 뭐 무슨 바이칼 호수, 호수 같은 게 위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서 이제 그 고도가 낮아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됐다. 지형이 다르다. 같은 초원이지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잠깐 요거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뭐 이렇게 사서나 역사책 같은 거 보면 요 시기에 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이 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보면 이렇게 춘추 말기, 그다음에 전국시대 되면서 이렇게 중국이라고 하는 중원이라고 하는 어떤 그 중심이 생기면서 그 주변에 있던 약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계곡과 산지로 이렇게 도심이나 중심부터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모여 살기 시작해요. 이들이 이제 목축을 주로 하게 되는데, 이들은 여러 사람들이 섞여서 이제 거주하게 되었고 잡거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목축도 하고 일부 농경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농복합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했는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 얘기를 좀 어렵게 드리냐면 지금 이제 중국인들이 본인들의 입장에서 기록한 사서에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은 다 걔네들은 뭐 다 오랑캐야, 걔네들은 다 뭐야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붙였잖아요, 명칭을. 근데 이들이 다 중국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오랑캐 유목민이냐 하면 그렇지 않고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지금 융이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인의 입장에서는 이들도 야만이라고 하는 입장으로 이제 봤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융이라고 하는 존재가 왜 좀 중요하냐면 우리가 흉노 유목제국이라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고 오늘도 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흉노라고 하는 사회가 정말 태생부터 정말 100% 모두 다 유목민의 피만 흐르는 사람들이 존재했던 사회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사실 결론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했는데 그런 약간 경계에 있을 이런 변방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의 그 생업활동을 종사했던 이런 사람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들 중에 대표하는 게 이제 융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호는 우리가 이제 보통 호하면 오랑캐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호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유목지역. 이고 여기는 이제 이런 우리와 중국인들이 보기엔 우리와 완전 다른 생활, 농경이 아니라 완전 다른 뭐 유목민, 계절 이동하고 막 말 타고 활 쏘고 이러는 사람들을 이제 호라고 일반적으로 불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호의 대표가 이제 흉노. 라고 이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막 동호라는 존재도 있고 뭐 이모라는 존재도 있고 뭐 여러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불렀지만 어쨌든 호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랑 완전 달라. 걔네들은 다르게 살아. 이런 좀 존재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다른 존재들과 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 조위진, 연제, 전국 시대에 이제 7개 국가잖아요. 들이 서로 이제 이렇게 뭔가 마주하게 되면서 이 사이에 이런 장성, 오늘날 만리장성이라고 부르는 것의 어떤 시초가 되는 장성들, 성들이 이제 쌓여지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들과 이 유목 세계가 뭔가 좀 각별히 만나는 시기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나라의 무령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 같이 만나보니 저들은 우리와 다르더라. 입는 옷도 다르고 말을 너무 잘 타고 활을 너무 잘 쏴. 이 당시 이 중원 지역 사람들은 이렇게 전차로 전쟁하고 보병으로 전쟁하고 이러던 시대인데 말 타고 활 쏘고 하니까 이 신출귀몰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 개혁을 하자.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호복, 이들의 호인들의 복장을 입고, 그 다음에 말을 타는 이런 그 병사들을 키우자. 뭐 이런 논의를 했던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문영왕이 뭔가 깨어서 라는 측면에서보다는 굉장히 강렬한 접촉이 무언가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의들을 그 나라에서 내부적으로 했구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장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제 이게 아까 말했던 여러 나라들이 이 호라고 하는 유목민들과의 접촉 속에서 세웠던 여러 장성들을 진시황제가 나중에 다 흉노를 이렇게 북쪽으로 몰아내면서 연결해서 이제 만리장성을 세운 거고요. 근데 이 장성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그동안은 이런 입장이었어요. 장성은 북방 유목민이 남쪽으로 침입해오지 못하도록 세운 게 만리장성이다. 장성이다. 근데 요즘은 이제 다양한 시각으로 이 장성을 이해를 하는 추세입니다. 남쪽으로 침입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 한 측면도 있지만 어찌 보면 이 진시 황제가 흉노를 이 아까 오르도스로 북쪽으로 이렇게 몰아내면서 이제 장성을 쭉 연결해서 만리장성을 쌓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또 확보한 땅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인들이 세운 게 아니냐. 어떻게 보면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보시면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진나라로 통합이 됐잖아요. 나중에 진이 전국을 통일하고 진시황제가 진이라고 한 통일왕조를 만드는데 이때 이 과정에서 서로 패했거나 뭐 흩어졌던 여러 사람들, 이 중원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사실은
통일됐다고 다 나 이제 앞으로 진나라 백성 할래 라고 하지 않을 사람도 많단 말이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북쪽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보면 유목 세력과 같이 그들로 흡수되거나 그들로 투항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었을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그래서 유목민과 이 중원 세력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결탁하거나 만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장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장성이라고 하는 것을 딱 그 자로 줄 긋듯이 그어서 아래쪽에는 농경민들, 그다음에 중국, 위에는 북방 유목민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 자체도 굉장히 여러 가지의 그 부침과 세력들이 오가면서 좀 유기적으로 가변적으로 존재했던 것이다라고 장성을 바라보시는 게 이 세계를 이해하는데 조금 더 열린 시각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흉노는 기원전 4세기 때부터 역사서에 등장을 합니다. 아까 망남, 고비사막 남쪽의 음산 중심의 초원에서 결석했고요. 이곳에서 전반적으로 주변의 여러 세력들을 통합해서 이제 유목제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그 유목민들이 다수였겠지만 다양한 성격들의 구성원들이 존재했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포로들도 있었을 것이고 인질도 있었을 것이고 이주자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까 그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던 비슷한 시기에 흉노도 뭔가 본인들이 세력을 결집해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요. 뭐 사마천 사기나 방권 한서 등등의 중국 사서에 이런 부딪혔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이들에 대한 기록이 남게 된 거죠. 근데 당연히 충돌해서 일어난 충돌을 중심으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것들이 주로 기록되었을 것이고 또 중국의 입장에서 부정적으로 이제 좀 기록이 됐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사마천은 조금 객관적으로 기술하려고 했다, 뭐 이렇게 보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고고학 발굴로 이 지역에서 흉노의 물질 문화, 흉노인들이 남긴 여러 가지 유적과 유물들이 최근 한 20년간 폭발적으로 많이 이제 발견이 되고 또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이 어떤 발굴 자료와 그다음에 이 역사 기록들이 같이 합쳐져서 흉노 사회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좀 마련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고고학 자료는 또 약간 시기적으로, 지역적으로는 이 몽골 지역 중심,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는 약간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후 1세기 정도에 좀 편중된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흉노인이라고 하는 존재에는 뭐 여러 가지 어원이 있습니다만, 뭐 말 자체는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일단 뭐 노비, 노자도 들어가고 흉한, 흉자 들어가고 하는데, 이게 뭐 멸시의 의미도 있지만 음차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이들을 우리가 보통 흉노족, 뭐 이렇게 족자를 붙여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해요. 그쵸? 훈족, 뭐 이렇게 하듯이. 근데 이게 족이라고 하는 건 되게 종족적이고 어떤 인종적인 표현인데 사실 이들은 하나의 단일 종족과 단일 인종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계속 말씀드렸듯이 여러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된 곳이 흉노라고 하는 사회 집단이기 때문에 이 족이라고 하는 거는 현대 중국에서 이제 소수민족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서 이제 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흉노의 영역에서 발견된 여러 그 인골들을 조사해 보면 다양한 형질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몽골에서는 본인들의 조상을 흉노에서부터 이제 2000년도 흉노에서부터 우리의 국가가 형성이 되었고 우리의 선조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 20년,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 뭐 발견되는 흉노인들이 약간 유럽계 인종이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여러 조사들을 통해서 지금은 공식적으로 이제 흉노가 본인들의 조상이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도르dig나스라고 하는 무덤에서 출토된 인골들을 이제 분석한 거를 조금 몇 개 갖고 왔는데 이게 무덤에서 출토된
보시면 뭐 연령도 성별도 다양한데 홍질학적 특성만 봐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서쪽에 있으면 조금 더 뭐 유러피안 쪽이 가깝고 동쪽에 있으면 조금 더 몽골로이드 있고 이렇지하고 생각하시지만 물론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요. 한 지역 한 유적 안에서도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다,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었던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그 유전학적 뭐 분석으로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된 흉노를 보면 제가 이제 역사 스토리를 좀 간단히 얘기하고 할게요. 아까 조의 그 처음에 흉노가 역사서에 등장하는 건 기원전 318년이에요. 그 진나라가 이제 통일을 하기 전에 한,조, 위, 연, 제라고 한 5개 나라가 힘을 합쳐서 진나라를 공격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 흉노한테 우리 같이 하자. 라고 해서 흉노를 끌어들입니다. 같이 공격했는데 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이들이 흉노라고 하는 유목 그 기사들을 본 거죠. 막 유목 그래서 말 타고 해쏜 이들을 보면서 조무령왕이 야 우리도 호복기사로 개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고요. 진시황이 이제 기원전 220년에 통일을 하고 납니다. 통일하니 이제 바로 이제 몽염이라고 하는 장군을 보내서 흉노 공격해서 아까 오르도스라고 하는 지역 장성 있었던 곳 위쪽으로 이제 몰아냅니다. 북쪽으로. 근데 이제 진시황이 곧 사망해요. 사망하고 요시 비슷한 시기의 흉노도 두만이라고 하는 흉노는 그 수장을 선우라고 부르거든요. 선우. 두만 선우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역의 뭔가 세력들을 좀 규합해서 비슷하게 이제 좀 통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대결을 했는데 이제 흉노 이 두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아들이 묵특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묵특은 다음 사실은 선우 계승자죠. 계승자인데 이 두만이라고 하는 선우가 다른 왕비를 여긴 연지라고 부릅니다. 다른 연지에게서 얻은 아들한테 이제 후계를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묵특을 그 서쪽에 있던 월지라고 하는 곳으로 인질로 보냅니다. 예, 인질로 보내서 거기 있다 와라. 그래서 인질로 보낸 김에 뭐 제거해야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알아채고 이 묵특이라고 하는 묵특이 탈출합니다. 그냥 탈출하는 것도 아니고 막 천리마 거기서 아주 굉장히 좋은 말을 타고 탈출을 해요. 하니까 아버지 두만이 기특하네 라고 해서 인정해주고 후계로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병사들을 줍니다. 이 이제 묵특이라고 하는 시대의 흉노가 제일 드라마틱하게 역사 속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묵특은 병사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키는데 그 소리 화살이라고 있잖아요. 명적. 삥 소리 나는 화살. 그래서 내가 이 명적이라고 하는 소리 화살을 쏘아서 맞추는 것에 너희들도 같이 활을 쏘아서 거기를 공격해라 라고 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철저하게 나의 명을 아주 기민하게 따르는 훈련 군사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막 하다가 어느 정도 그게 합이 맞으니까 그 다음에 누구한테 화살을 쏘냐면 자기가 아끼던 말에 화살을 쏩니다. 그 사람들이 주저주저 하는 사람도 있고 따라서 훈련받은 대로 같이 화살을 쏴서 명중시키는 군사도 있었겠죠. 그때 주저했던 병사들은 가차없이 처단을 합니다. 그래서 또 훈련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본인이 아끼는 애척 연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쐈어요. 그러니까 더 주저한 사람이 많았겠죠. 아니 저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아닌 사람은 또 가차없이 처단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누구에게 쏘았어요? 아버지한테 쏩니다. 두만. 아버지한테 그때는 아무도 주저하지 않고 같이 발을 맞춰서 합을 맞춰서 화를 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살해하고 선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선우가 되면서 동쪽에 있던 뭐 여러 가지 뭐 유목민들 토벌하고 이 결정적으로 이 시기에 이제 중국 한나라가 건국되면서 힘을 합친 한나라의 고조와 이제 맞부딪히게 됩니다. 200년에 공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한 고조가 여기를 포위를 당하는 여러 가지 이런 평성해치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과정에서 한나라가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대패를 해요. 굴복을 하는 상황이 되고 그 굴복의 결과로 한나라와 흉노 간의 오랜 평화기가 좀 이루어집니다. 이 평화기가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여기 한무제
여기가 1대 고조에서부터 7대니까 6대까지는 어쨌든 평화로운 시기가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한무제는 내가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지라고 해서 이제 끊임없이 흉노를 공격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흉노를 공격하게 되는 이런 시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흉노는 아까 묵특 요 얘기는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성의치라고 하는 게 한나라와 이제 그 흉노가 크게 이제 부딪혔던 시기예요. 한고조 유방이 직접 이제 흉노를 정벌하겠다고 갔어요. 갔는데 이 고립이 됩니다. 고조가. 네, 고조가 돼서 고립이 돼서 거의 죽을 일주일 동안 뭐 식량도 없이 거의 고립돼서 거의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묵특선우의 부인인 연지한테 뇌물을 줘서 겨우 탈출을 한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뭔가 화친 조약을 맺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불평등한 화친 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이걸 이제 평성의 치욕스러운 일이다 치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흉노와 한은 형제다. 형제의 맹약.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중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대등한 형제 관계라고 하는 관계는 없죠. 조공을 바치는 군신 관계거나 이렇게 돼. 형제가 됐다라는 것만으로 굉장히 이례적이고 평등한 것 같지만 불평등한 그리고 이제 경계를 이렇게 삼았습니다. 그 다음부터입니다. 선우에게 한의 공주를 혼인시킨다. 그리고 매년 혼수의 명분으로 엄청나게 많은 혼수를 보낸다. 이런 것들. 물자를 보낸다. 그리고 아까 교역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흉노 입장에서 유목민들은. 변경 지역에 관시를 열어서 무역 교류를 어떤 민간 거래를 허용하는 거예요. 허가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로 오랜 시간 한 입장에선 굴욕적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것으로 사실은 오랜 시간에 이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흉노가 한 고조가 세상을 뜨자 이제 묵특선우가 이 고조의 황후에게 편지를 보내서 뭐 이런 서신을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 태우가 안 되겠어. 내가 당장 얘네들의 버릇을 고쳐주고 말겠어. 그때 주변 신하들이 참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무마시키고 또 묵특 이후에 다음 선우인 노상선우가 또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중국의 입장에서는 오만방자하다라고 보일 수 있는 이런 표현들에 이제 서신을 보내고 하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 이러한 평화로운 시기에 사실은 양국이 제가 보기엔 크게 손해본 건 없어요. 한나라도 굉장히 안정적인 평화로운 시기에 나라를 어떤 기틀을 좀 잘 잡아나갔고 그 다음에 흉노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 이런 물자들을 막대하게 확보를 하면서 이것들을 바탕으로 어떤 제국의 지배력을 강화해 나가는 서로가 상호 윈윈했던 뭐 이런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오랫동안 축적되었던 창고, 국고가 넉넉해졌기 때문에 한 무제가 이제 전쟁을 해볼만 하겠어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됐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야 되는 또 낯선 존재가 바로 월지라고 하는 존재예요. 흉노가 여기 있고 아까 서쪽에 있던 존재인데 이 월지라고 하는 존재는 약간 묘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들은 초원과 오아시스를 공존하는 이런 세력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에 사는 옥을 독점해서 교육하면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이들이 사실 흉노가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이 지역에 있는 유목민들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세력, 가장 힘이 강했던 세력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묵특선우가 이제 이들을 공격해서 서쪽으로 쫓아내고 또 그 아들인 노상선우도 공격해서 또 쫓아내서 결국은 이들이 계속 서쪽으로 이동을 해서 지금은 약간 대하 박트리아라고 하는 이런 지역에서 나중에 쿠시안 왕조를 성립하게 됩니다. 이때 노상선우라고 하는 묵특선우 다음에 선우가 이 월지를 공격해서 월지의 왕을 생포해서 이 두개골을 술잔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중국인의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이제 한무제가 이제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쪽으로 월지가 갔다. 그러니까 흉노의 관계는 이 중국과만의 관계가 아니라 이 서쪽으로도 여러 가지 관계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흉노
흉노에서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이 서쪽과의 관계예요. 사실 서역, 우리가 서역이라고 얘기하는 이 지역에서 흉노가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했고 교육의 루트들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한무제가 이 흉노를 공격하기 위해서 일단은 옆에 있는 월지로 사람을 보내요. 아, 그 왕이 잡혀서 두개골이 술잔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참화를 겪었으니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흉노를 공격합시다. 라고 해서 장건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는데 이 장건이 가는 길에 흉노에 사로잡혀서 한 129년까지 10년 이상 동안 있다가 나중에 겨우 도착했더니 이미 이들은 옛 기억은 있고 우리는 새로운 곳에서 잘 살고 있으니 우린 그럴 마음이 없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다가 또 한 번 잡혀서 1년 더 있다가 이제 귀환을 하는데 이때 장건이 그 흉노를 공격하기 위해서 월지와 그 혀로 제휴를 맺게 한 거는 실패했지만 서쪽에 갔던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고 이런 신비로운 물산이 있고 거기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야기와 정보를 한무제에게 전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한무제가 끊임없이 흉노를 공격하는데 공격하는 이유가 처음에는 뭐 좀 달랐겠지만 나중에 서역으로 직접 가는 루트를 내가 마련하고 싶어서 라고 하는 측면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장건 파견하고 돌아올 길을 기다리다가 안 와서 보내는데 하도 안 와서 흉노를 공격하기 시작해서 여러 번 공격을 하는데 장건이 돌아와서 들어보니 서쪽에 가면 굉장히 우리가 탐낼 만한 여러 가지 물산들이 있고 그쪽과 우리가 직접 교역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계속 다시 한번 또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합니다. 그래서 이광리라고 하는 사람을 저 대완이라고 하는 곳, 오늘날 우즈베키스탄 쪽으로 보내서 그쪽에 난다는 정말 훌륭한 말, 하루에 1000리를 달린다는 이런 말들을 좀 주세요라고 계속 사람을 보내는 이런 일들을 계속 하게 돼요. 이것이 다 흉노의 공격이지만 결국은 서역 루트를 확보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제일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무제 때 흉노는 계속 오랫동안 대결을 합니다만 한무제 이 기원전 89년에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죠. 그래서 한무제 때 그 전쟁 루트들을 보시면 초기에는 이렇게 이 파란색이거든요. 이쪽으로 이렇게 흉노를 공격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초록색 서쪽으로 가요. 서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던 거죠. 그래서 이 한무제 시기에 보면 뭐 대완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렇게 천마의 아들이고 좋은 말이 많습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 그래서 두 번째 가서 겨우 말을 이제 얻어갖고 올 때 그 한무제가 너무 기뻐서 말이 오는 게 너무 기뻐서 막 이런 노래를 천마도를 불렀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천마가 오도다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과 흉노의 전쟁 결과 뭐 계속 엎치락뒤치락 했는데 흉노는 어쨌든 고비사막 북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고요. 한은 재정 파탄이 심해집니다. 하지만 서아시아 이제 서역과 이제 좀 교육을 직접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고 흉노를 공격했던 그 대표적인 곽거병이라고 하는 장군을 한무제가 굉장히 총애해서 무덤도 본인 무덤 옆에 이렇게 짓게 했는데 그 앞에 보면은 이제 마답 흉노라고 해서 말이 그 흉노를 밟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석상들이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흉노는 그 이후에 사실 이제 내분이 계속 일어나요. 내분이 계속 일어나서 나중에는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고 나중에는 남흉노는 중국 쪽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고 북흉노는 마찬가지로 점점 서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그 유럽의 어떤 역사에 등장하는 훈족이라고 하는 것과 흉노가 같다, 아니다, 아니야, 같은 것 같아. 뭐 이런 논조로 지금 현재 이제 훈과 흉노가 동족이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좀 지배적입니다. 흉노는 어떻게 분열하기 시작하냐면 기원전 60년에 사실 이 이후에 주된 분열의 이유는 누가 선우가 되느냐예요. 예, 누가 오는 되냐. 그래서 내분이 시작이 돼서 흉노의 호하냐라고 하는 선우가 본인이 선우가 됐는데 형인 질지라고 하는 선우가 옹립이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한해에 들어가요. 자진해서. 들어가서 내가 신하가 되겠습니다. 대신 신하가 되겠습니다. 했더니 조봉하겠습니다. 라고 바쳤어요. 그랬더니 흉노도 이게 무슨 일이지? 아니 중국도 한나라도 무슨 일이지? 라고 했지만 뭔가 최고의 예우, 신하지만 최고의 예우를 해주기로 하고 그다음에 황제의 버금가는 인장을 줍니다. 조공관계라고 했지만 사실은
호하냐가 이제 중국에 가서 이 입조를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의전용품과 물품을 하다 봤습니다. 사실은 물품을 받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황금 20근, 뭐 현금 20만 전, 뭐 명주솜 엄청난 물질적 보상을 획득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호하냐 선우가 대립했던 질지 선우는 한가 대립했지만 이제 서쪽으로 경략을 좀 하다가 나중에 이제 사망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흉노가 분열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부 또 한나라와 그 흉노의 관계가 좀 이렇게 관계가 바뀐다. 이 시기가 우리가 뒤에서 볼 이제 그 굉장히 대규모의 흉노의 화려한 부장품들이 출토되는 이런 시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흉노와 남흉노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기원후 48년입니다. 이때는 앞에 호하냐 선유와 또 다르게 이 완전히 내려가서 중국으로 이제 내려가서 입조해서 지도도 바치고 그다음에 이 안에서 한나라도 이제 사신까지 관리까지 파견하는 이런 방식으로 조금 더 지배력을 좀 강화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변화하게 되고요. 이 북흉노는 계속 한나라와 대립을 지속하는데 이때부터 북흉노에 대한 기록은 사실 중국의 기록에 별로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잘 모르지만 점점 더 서쪽으로 갔다. 그리고 그게 흑해 언항까지 이주했다라고 보는 게 지금까지 이제 통설입니다. 그럼 이제 흉노의 문화를 봤을 때 흉노의 문화는 주로 무덤과 생활 유적이 있어요. 엄청 몽골, 러시아 뭐 많이 있고 무덤만도 뭐 굉장히 몽골에만도 10,000개 이상이 있습니다. 흉노 무덤은 뭐 소형 무덤, 대형 무덤이지만 소형 무덤은 이렇게 생겼어요. 원형이나 초원에 이렇게 돌을 돌렸어요. 고리처럼 동그랗거나 혹은 약간 네모나게 방형으로. 그래서 왜 성녀를 이렇게 돌려서 약간 고리형 무덤이라고도 해요. 지름이 3m에서 뭐 20m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에 이제 매장 시설이 있는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걷어내면 이렇게 생겼고 지하에 이렇게 그 뭐 곽을 썩 놓고 관을 놓고 이렇게 시신을 매장하고 부장품을 놓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큰 건 이런 것도 있습니다. 20m 정도 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대형 무덤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대형 무덤은 여기 사람 서 있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풀이 덮여 있을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네. 파내려 가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하 깊숙한 곳. 이것이 무덤이 묘광이 18.3m예요. 노용원이라고 하는 무덤에서. 그래서 이 깊은 곳을 그냥 한 수직으로 쭉 내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점점 좁혀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파내려 갑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조사했던 도르링나르스 1호 무덤인데 흙을 표토를 걷어내고 나면 이런 형태로 생겼어요. 여기는 이제 입구. 이렇게 내려가는 경사로 있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경사로가 있고 이 내부가 있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곽이나 관을 쌓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봉분을 높게 쌓지 않습니다. 높은 봉분, 스키타이 무덤은 이렇게 봉분이 높잖아요. 그쵸? 우리나라 경주 앙릉 그렇잖아요. 높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약간 볼록한 정도인데 이거는 땅을 파내고 그 밑에 곽이나 관을 넣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나온 흙을 채우는 정도의 약간 야트막한 이런 정도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을 이렇게 뭔가 배장묘 같은 부속 무덤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거는 지나갈게요. 이거는 그래서 아까 봤던 도르링나스 1호 무덤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길이가 55.5m입니다. 주변에 이렇게 배장묘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배장묘들을 파서 내려가면 이게 뭐 여러 번 팝니다. 아까 계단식으로 판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목탄도 깔고 돌도 깔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건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생긴 것들 위에서 파내려가면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여기 이렇게 되고요. 한 단 더 내려가면 또 이렇게 바뀌고 한 단 더 내려가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마차 바퀴가 나왔어요. 마차를 부장을 하는 게 특징이에요. 이렇게 대형 무덤들은. 그리고 이 대형 무기 뭐 목탄을 깔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하까지 내려가면 그냥 그림으로 보십시오. 네, 이렇게 최종적으로 나와서 그 안에 이렇게 관 장식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부장품들이 이제 이 안에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요. 이거는 이제 자세히 나중에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렇게 무덤 안에서 이렇게 다양한 부장품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빠르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흉노 문화는 특히 대형 무덤, 소형 무덤도 마찬가지지만 대형 무덤에서 나오는 굉장히 다종다양한 그 유물들을 통해서 이들의 문화가 너무나 여러 곳에서 문화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여러 문화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국제성을 가진 곳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흉노 몽골 지역이지만 각각의 출토된 것들이 해당 지역과 관련됐다라고 보이는 이런 여러 가지 유물들을 지도상에 표현을 한 거예요. 굉장히 많은 이런 유물들이요. 그래서 예컨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뭐 그리스 로마 신상 같잖아요. 약간 헬레니즘적이다라고 보기도 하고 신상 이렇게 있고 이렇게 뭐 호랑이 가죽 같은 것도 깔고 앉은 남자 여자 이렇게 있습니다. 원판에 은이에요.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뒤쪽을 두드려서 이렇게 문양을 만든 이런 그리스 신이 표현된 은재 장식이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만 글라스 유리잔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집트의 어떤 수호신 같은 베스신이라고 하는 게 표현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유물들이 발견이 돼요. 그리고 아까 관장식도 이렇게 금박을 입혀서 이렇게 만든 관장식들 이렇게 발견됐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종 금으로 이 무덤관을 장식하는 이런 문화도 있고요. 그래서 이 금만이 아니라 이렇게 사실은 철제로도 관을 장식하는데 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실제 아까 보셨던 게르에서 보이는 이런 격자문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과도 관련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물들을 굉장히 많이 매장을 했는데 이 매장된 동물들도 이게 그냥 막 넣은 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의뢰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말 13마리의 개체의 머리에 앞다리만 양 26개의 머리와 앞다리만 이렇게 쭉 깔아서 이제 매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서부터 파내려가면서 뭔가 제사 한번 지내고 덮으면서 제사 한번 지내고 덮으면서 제사 한번 지내고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동물을 매장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희생시킨 거죠. 공양한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동복 같은 데는 그릇이나 토기 안에도 이렇게 뼈를 집어넣어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동복이라고 하는 어떤 청동솥은 유목민들의 대표적인 어떤 용기예요. 이동하면서 또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유제품 같은 걸 가공하기도 하고 끓이기도 하는 이런 동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흉노에서 유목민의 고유한 청동 용기들이 또 다양하게 발견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거울들이라던가 여러 가지 것들이 발견이 되는데 이 거울은 중국의 한경, 중국식 거울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특징인 것들은 이런 청동기들이 다 깨져서 나와요. 깨지고 심지어 에너지 부러뜨리고 녹여가지고 휘었어요. 불도 맞고.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원형대로가 아니라 회귀한다라고 하거든요. 얘네들을 못 쓰게 만들어서 매장하는 이런 풍습들 같은 것도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이런 대형 무덤은 목곽의 상부에 이렇게 마차를 부장을 해요. 마차가 이렇게 발견된 예입니다. 실제 이거 도르닉 나르스고요. 대형 마차이고 마차를 보고 나면 표면을 이렇게 칠을 했어요. 칠을 하고 양산도 있고 여기에 부속구들도 다양한 청동기 이렇게 막 흑칠, 뭐 주칠 이렇게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라식 마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의장용 마차. 아까 호하냐 선우가 입주했을 때 뭐 마차도 주고 여러 가지 줬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앙카카이드 봐도 이제 이런 마차들 이렇게 호위하고 가는 모습들도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차의 모습도 보면 굉장히 화려한 금제 장식들과 함께 발견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런 마차가 사실 한나라식의 이런 바퀴 2개인 의장용 마차만 그냥 수입해서 넣은 것일까? 그러니까 수입용 벤츠를 그냥 집어넣은 것일까? 라고만 생각하기에는 또 이런 측면도 있어요. 원래 유목 사회에서도 이 수레라고 하는 것들은 암각화에도 그려져 있고 존재했거든요. 그리고 알타이 파지리크라고 하는 그 앞선 시기에 보면 이 무덤 안에 이런 바퀴 4개의 수레들을 이렇게 매장을 했어요. 아마 지난 시간에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헤로도투스의 서기에 의하면은 역사에 의하면
스키타인들은 수장이 죽으면 그 마차에 술에 태워서 그 살았던 지역을 한 바퀴 돈다. 뭐 이런, 그리고 그 다음에 무덤에 묻는다. 이런 기록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수레를 무덤 안에 묻는 매장 행위는 유목사회에도 이미 있었던 전통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국팀이 조사했습니다만, 한국팀이 몽골팀과 같이 조사했습니다만, 그 대형 무덤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닌 원형, 고리형 무덤에서 이렇게 바퀴 4개인 그 마차가 출토가 되어서 실제로 이런 마차를 무덤 안에 부장하는 여러 가지의 이런 관습이, 매장 관습이 유목사회가 가지고 있던 그런 전통과도 이어져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여기서 발견됐던 그 한나라식의 마차라고 하는 것도 받은 것도 있지만 일부 비슷하게 본떠서 현지에서 만든 것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마구들이 출토가 되는데, 앞서 보시는 이런 데 매다는 이제 후건이 드리개 장식들입니다. 이런 데 장식들. 이런 것들이 보면 이게 금이고 뒷판은 이제 이렇게 두드려서 문양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동그란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들도 있어요. 무늬가 막 이렇게 뿔하나 있는 일각수 같은 형태들의 여러 가지 보석들을 이렇게 박아 넣었고요. 그리고 보시면 뭔가 약간 얼굴은 표범처럼 생겼고 말은 뭔가 용처럼 생겼다. 뭔가 상상 속의 어떤 신령한 이런 동물, 괴수라고 하는 표현들, 그리고 이런 일각수들, 그리고 뒤쪽은 매달수 이렇게 고리가 있는 형태의 이런 그 말띠들에게 장식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의장용 마구에는. 그리고 이제 이런 용과 같은 형태, 용이에요, 용. 용이고 날개가 있고, 그리고 청목이라고 하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여기 승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어떤 표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신구들이 보면 뭔가 그리스적인 것도 있고, 로마적 페르시아적인 것도 있고, 중국적인 것도 있고, 이 동물 양식은 또 알타이 파지리크 같은 양식도 있고, 여러 요소들이 복합되어 있는 이런 요소의 이제 말 장식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틸리아테페라고 하는 곳에서도 이제 비슷한 이런 전통들. 그러니까 유목사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을 숭상하고 금으로 만든 여러 가지 장신구의 패턴들을 유지하면서 또 다른 문화 요소가 섞여 있는 이런 문화들이 발견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와 더불어 굉장히 실용적인 이런 제갈 같은 마구들도 흉노 스타일의 이제 그런 마구들, 제갈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돼요. 이렇게 아주 철제로 강건한 강력한 마구가 발견되는데, 이거는 그 이전 시기에는 이렇게 말들을 굉장히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제갈조차도 이렇게 좀 화려하게 장식을 하는 그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흉노시기에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이런 장식성보다 훨씬 더 실용적이고 강력한 어떤 제어력을 확보하는 이런 마구들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흉노의 무기, 유목민의 대표 무기라고 있는 활과 화살 같은 경우도, 이 유목민의 화살은 이렇게 짧은 단궁이고 여러 재료들, 뭐 나무뿐만 아니라 뼈, 뿔, 뭐 힘줄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이어 붙여서 만든 활이다라고 하는 건 이제 지난 시간에도 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합성궁, 복합궁이라고 하는 이런 궁을 이제 활을 이용을 하는데, 이 활이 스키타이 때 이렇게 짧은 합성궁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졌지만, 스키타이 활보다 훨씬 더 활 길이가 커져요. 활 길이가 커지는 건 훨씬 더 얘네들이 이렇게 생겨 있다가 이쪽에 줄을 매달아서 잡아당기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탄성이 훨씬 더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살상력을 더 높인 이런 강력한 실용 무기를 만들어서 이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커지니까 부속구도 더 많아지는 거고요. 활이 커지니까 화살도 더 커집니다. 화살도 그래서 거의 이런 식으로 커다란 화실, 그리고 이렇게 날개도 3개인 이런 화살들이 화살촉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화살통 같은 경우 이렇게 백화수피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듭니다. 아주 실용적으로. 이게 이전 시기의 스키타이의 무덤들, 쿠르간이라고 하는 무덤에서 보면 이런 화살집도 엄청 장식적으로 만든 게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장식적으로 심지어 화살촉에도 이렇게 금을
상감에서 막 문양을 넣을 정도로 이렇게 장식적인 요소가 많았던 것이 이제 그런 장식적인 요소를 배제한 정말 강력한 기마무사로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장식 어떤 이런 실용 무기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더불어 이제 이런 각종 장신구들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유목민들이 옷이나 모자 같은 데 이런 금제 장식을 하는 거는 좀 오랜 전통이었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런 그 장식, 청동에다 금을 도금한 거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끈이 있어요. 그래서 어딘가 이렇게 엮어 넣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 모양 장식이고요. 그 다음에 누금 장식이라고 하는 작은 금 알갱이를 이어붙여서 이렇게 만든 누금 장식들도 누금으로 장식하고 또 보석들, 터키석 같은 것들 혹은 청금석, 라피스라줄리라고 하는 이런 보석들을 박아서 감입해서 만든 여러 각종 장신구들이 이제 출토가 됩니다. 이 뒤에는 이렇게 고리가 있고요. 또 허리띠, 유목민들에게 허리띠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말을 타는 사람들에게 상의, 하의가 있는 이런 구분이 돼 있고, 그래서 그 유목민들은 허리에 벨트에다가 각종 뭔가 물품들을 매달고 다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허리띠라고 하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큰데, 그래서 허리띠 장식에 굉장히 힘을 많이 줍니다. 허리띠 버클. 그 유목민들은 이렇게 허리띠 버클이에요. 이렇게 중국처럼 이렇게 갈고리 형태가 아니라.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호랑이, 날개 달린 호랑이가 숲을 거니는 이런 모습들이라든가. 근데 이런 그 금제 장식들의 유목민들의 특징은 뭐냐면 전체가 금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철이나 나무 같은 것으로 만들고 그 표면만 금을 감싸는 거예요. 굉장히 실용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일단 가볍고 금도 적게 써도 되고, 그리고 금을 두드려서 이렇게 그 부분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작은 공방만 있어도 이걸 만들 수 있어요. 대규모 생산 시설이 있지 않아도. 그런 것들이 유목민들이 굉장히 금을 많이 애용했던 여러 가지 치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뒤에가 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다 표면만 이렇게 감싼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허리띠 장식들, 각종 보석을 담아놓은. 그리고 이런 직물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한 여러 카펫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출토가 돼요. 여러 직물들, 여러 사람들. 약간 이렇게 눈도 크고 막 수염 나고 코 크고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페르시아인 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뭐 하는 건가에 대해서 뭐 조로아스터와 관련된 행사를 하는 건가? 뭐 이런 해석들이 있고 박트리아인이 아닐까라고 이제 보기도 합니다만, 이 직물의 원산지를 분석했더니 뭐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이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흉노하면 대표적인 하나의 상징이에요. 커다란 양탄자인데 그 여러 가지 동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동물들이 줄줄줄 이렇게 나오는데 이 유목민들의 대표적인 그 도상이 동물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동물 투쟁이라고 들어보셨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동물, 도망가는 사슴에 웬 그리핀 같은 게 이렇게 깨부듣고 있는 게 여기도 있고 반복적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여기도 약간 뿔 달린 뭔가 소같이 생긴 동물이랑 뭔가 이런 신화적인 동물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쭉 연결된 어마어마하게 큰 양탄자도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무덤 그 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 집처럼 생각하고 이 안에다 걸었던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벽화를 그렸듯이 여기는 이제 이런 직물을. 그래서 이런 뭐 세 마리 말을 탄 사람이라던가 사람의 얼굴이 표현된 거라든가 또 이런 삼조가 있는 비단 뭐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것들이 출토가 되고요. 또 이런 옥기들은 보통 중국에서 시신을 매장할 때 뭐 가슴, 눈, 입, 그다음에 각종 이렇게 코, 귀 이런 데다가 이렇게 부장하는 옥이잖아요. 중국인들은 사실은 옥을 숭상하거든요. 금보다는. 그래서 이런 옥들이 사실은 그 흉노 무덤에서도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중국적인 문화가 수입이 된 게 아닌가라고 하지만 또 여기 이렇게 고리들이 있어서 어딘가 매달아서 장식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또 보여서 평소 장식으로 사용하던 것을 무덤에 부정했지 않나. 그래서 본인들이 좀 다양한 방식으로 흉노화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칠기 같은 경우도 많이 발견되는데 이거는 약간 술잔입니다. 술잔 형태에 보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어? 라고 하는 이제 중국의 총나라의 촉군에서 만들어졌어? 라고 하는 이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토기들, 그다음에 다양한 등잔들이 많이 발견이 돼요. 또 무덤 안에서. 그리고 이런 청동 주전자, 그리고 커다란 한 1m 이상의 커다란 항아리가 이제 많이 대형 무덤에 발견이 되는데 아래쪽에 구멍이 있고 이 안에서 뭔가 하얀 가루가 발견돼서 분석을 했더니 약간 SI 규소, 유리 만든 데 사용되는 약간 SI 규소 같은 이런 것들이 좀 분석이 되기도 했고요. 어떤 데서는 약간 곡물 같은 것들이 나오기도 했다. 약간 저장용 용기였다라고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 이렇게 발견되고 있는 그 유적과 유물들이 대부분 조사를 해보면 시기가 대부분 기원 전 1세기, 기원 후 1세기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특정 시기, 그러니까 그 흉노의 역사를 보아서 가장 강성했다라고 하는 묵특선후 시대가 아니라 아까 호아냐 선후라던가 그 이후 시기, 기원 전후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질 문화를 통해서 드러나는 양상과 기록사에서의 괴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사실은 기록되지 않은 흉노, 북흉노 시대에는 더 북쪽에서 활동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 또 중요한 부분이 흉노의 성들입니다. 여러 방어용 성, 또 여러 가지 궁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은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위에서 지금 이렇게 보여요. 초원에 토성입니다. 토성을 야트막한 토성인데 이렇게 토성이 보이고 여기에 이렇게 전돌이라던가 수박새들이 발견이 돼요. 여기도 이렇게 보이죠. 위에서 보면. 그래서 발굴조사 저희가 했더니 이렇게 이게 다 기와입니다. 기와가 나와서 이런 식의 어떤 궁시가 있었을 거고 아마 흉노의 여름 궁전이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들이 어떻게 생활했는가, 무덤이 많다는 건 생활했던 흔적이 있는데 묘목만으로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니 이런 생활 유적들을 좀 분석하는 게 좀 필요하고 이런 마을 유적들에서도 보면 쪽구들 같은 것도 발견이 되거든요. 쪽구들. 그러니까 다양한 거주민들이 흉노 사회에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루, 음식을 쪄먹는 시루 같은 것도 있었고, 재미있는 것은 또 이런 생산 유적입니다. 이렇게 기와 가마터, 그다음에 제철로, 금속을 만드는 데 사용됐던 이런 제철로 같은 것들도 발견됐기 때문에 실제로 뭔가 제작, 수공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흉노사회의 여러 측면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흉노는 굉장히 초원의 문화전통을 바탕으로 해서 존재했지만 또 광범위한 지역을 통합하면서 여러 집단과 문화를 포괄하고 그래서 되게 다원적인 어떤 사회 운영 체계를 갖추었다. 그래서 다원적인 문화를 이들이 물자든 문화든 받아들였을 때 이 흉노 사회, 유목제국이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작동 원리는 내가 받은 거를 잘 분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회가 잘 운영이 되겠죠. 사람들이 동요하지 않고. 그래서 효과적으로 자원을 분배했고 주변 문화로도 문화를 확산해 나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새로운 형식의 무덤도 축조했고 또 이런 계층의 문화도 존재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흉노사회는 조금 더 다원적이고 다양한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유목사회는 태생적으로 그냥 정주사회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그들은 스스로 자체적으로 뭔가 생산할 수 없어. 유목사회에서 보이는 뭔가 이국적인 풍물을 가진 유물들은 다 수입품이거나 약탈해온 거야 라고 보지만 그게 아니라 교역을 통해서 받아들인 것도 있고 그것들을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끔 변형한 것도 있고 또 때로는 그들의 입맛에 맞게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서 보내준 것도 있고 어떤 수공업 생산자를 흉노 사회 안으로 이끌어 와서 거기서 또 뭔가 작업을 한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되게 이들은 손재주 좋고 굉장히 응용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이거는 제가 이제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탁월하게 다른 것을 자기화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고 지속적인 네트워크 유지하는 데도 탁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흉노 사람들 다 유목민들이 이렇게 살고 있을 것 같지만 요즘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다닙니다. 오토바이에 보니까 양 이렇게 싣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요. 길 가다가 이렇게 고증 나면은 이 타이어 꺼내가지고 이 자전거 바람 듣는 이걸로 타이어 수리하고 이렇게 굉장히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나무로 되어 있는 이
그 전봇대 몇 개만을 듬섬듬섬 세워도 엄청나게 이제 광대역 통신망을 유지해서 이들이 굉장히 빠르게 정보들을 이제 습득하고 공유하는데 능하다.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다. 그래서 쟤네들은 이렇게 이상하지 욕심 많지 이게 아니라 그들의 어떤 환경 속에서는 그런 삶의 방식이 바람직하고 적절하고 생존의 방식이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그냥 이 책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화 접촉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일방적이지 않고 서로 상호 주고받는 것이 있다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은 또 가장 큰 문화 접촉이잖아요. 서로 이런 접촉에서 오고 주고받는 여러 가지 이런 그 서로 상호 문화에 대한 비교들을 조금 더 객관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드리면서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책들을 찾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로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